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8.15 광복절 날입니다. 여러분 3일 휴가를 잘 쉬고 계십니까? 자, 오늘 8.15를 맞이해서 혁명 20일 당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김인성 어르신을 모시고요. 이 8.15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인성 고문님은 이 가정사에서 이 8.15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삶 속에서 제대로 느껴본 분이십니다. 자,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8.15는 고문님한테는 좀 이렇게 남하고는 좀 다르게 다가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광복 77주년이 되죠. 77주년이 되는 해이지만은 특히나 저는 일제 때 선친이 강제동원으로 끌려가셨던 분이 돼가지고 8.15 광복이 올 때는 참 새로운 그런 감정 또는 그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지나가는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광복절이 됩니다. 자, 고문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태어나기가 이제 194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5살 먹어서 광복이 대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문님 선친 되시는 어르신은 고문님을 낳고 징용을 가신 겁니까? 예, 제가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예. 1942년도 여름에 예. 이제 징집을 당해서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돌 되기 전에 떠나셔서 제가 7살이 돼서 돌아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광복이 돼서 2년 후에 그것도 이제 거기 어디를 가셨대요? 남태평양에? 자바 수마트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시네요. 네, 인도네시아에 거리로 가셨어요. 예, 인도네시아의 자바하고 스마트라스네. 징용을 가셔서요. 제일 멀리 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돌아오시는데 2년이 걸렸구나. 그렇죠. 배편이나 이런 걸 구하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됐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밀항선을 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오셔가지고 이제 경찰에 들어가셨죠.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47년도에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정부에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죠. 이제 저희 선친도 징용 가서 무기도 다뤄보고 하셨던 분이니 경찰에 입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년도에 경찰에 입문을 하셨어요. 한국에 오셔갖고 좀 있다가 이제 정부 수립되니까 경찰 들어가셨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을 하시다가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돌아가셨을 때는. 맨 처음에는 고향에서 이제 발령받아서 근무하시다가 고향에서요? 순천 경찰서로 이제 49년도에 순천 경찰서로 발령받아서 가셨었습니다. 그 순천이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좌파 계열의 입김이 좀 강하고 또 지리산 백운산 산자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언제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학년 때 여수순자 반란 사건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서 저기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겪었죠. 그래가지고 50년 6월 25일 날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선친은 부산으로 후퇴를 하시게 되죠. 그렇죠. 거기는 어차피 다 북한이 점령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51년도에 다시 이제 전라도 지방에 수복이 돼가 수복이 돼서 이제 오셔가지고 안타깝게도 51년 9월 21일 날 전라남도 화순에 지리산 줄기의 그 백아산이라고 있어요. 백아산. 그 백아산 전투에서 군경 합동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나가셨다. 아쉽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선친의 연세가 33살이었어요. 저는 11살 먹었고요. 자,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은 제주의 사상 48년 단일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제주도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켰고 그걸 또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여수 순천에 부대들이 집결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 좌파 남노당 계열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대량 학살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6.25 때 이제 부산으로 다 군경들이 이렇게 몰려갔다가 이제 쫓겨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북한군이 이제 이 남한에 내려와 있던 북한군이 이제 빠른 속도로 북으로 도망을 갔는데
일부는 그때 이제 가지 않고 그 남로당 출신하고 같이 남아가지고 지리산에서 맞습니다. 이제 이 빨치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비로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 일대가 뭐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이제 빨치산이 점령했다. 이럴 때 이제 북쪽의 전선 전투하고는 다르게 지리산 일대는 별도로 또 경찰이 중심이 되고 군이 좀 덮고 해서 한 수천 명쯤 있는 이 빨치산들을 소탕이 그게 상당히 오래돼가 그 이후에도 상당히 갔죠. 그때 50원. 당시에는 이제 아주 그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세상이 되놓으니까 미개한 세상이 되놓으니까 지리산 안에서 그 빨치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살았었어요. 화저민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60년대까지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때 이제 겪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광복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고모님. 네. 광복절이라는 게 일제 감정기에서 해방이 된 날이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이제 강제 점령한 부분을 갖다가 적개심을 가지고 규탄한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또 징용을 하고 또 징병을 하고 또 이 수탈을 하고 한 거는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그러던 시대인 한국을 먹은 게 이제 1908년 이때 아닙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먹으려면 다 먹던 그런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약육강식 시대.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도 벨기에 같은 나라도 콩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식민지로 해서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을 팔을 잘랐어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런 이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싸워서 패망해서 나라가 뺏겼다라면 그래도 좀 더 억울한데. 그렇죠. 당시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고종과 이시조선의 상층부를 하고 있던 고급 대신들이 고종의 방조 지시하에 스스로 도장을 찍어서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일본이. 바쳤죠.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겁을 주고 앉아서 뺏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뭐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이 한국에 대사관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일본 거다라고 사실상 묵인해주면서 일본이 당시 조선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뭐 임금인 퇴위를 했던 고종은 태상왕격으로 있고 그 아들 순종이 있고 또 거기에 동생인 영친왕은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황실의 사유로 삼았죠. 황실에서 일본의 황실이 메이지 그 황실이 교육을 시킨다면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 한국의 이 조선의 이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영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결을 했고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이나 될지 그 이상은 셀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지역에 아무것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평민들이 지역별로 이제 약간씩 다 소요 사태를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본격화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이제 말 잘 들어라. 반항하지 마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고 안중근 의사는 1907년에 그 상하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군사적으로 걸기를 하자고 하려다가 한 명도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다시 황해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던 시절에 혼자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의사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과 일부 요즘 뭐 보수 우파들까지도 동조하는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관에서 일본을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 자기 반성 처절함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약해서 강국에 먹혔었던 그 뼈아픈 악설을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죠. 자, 그런데 빼앗길 때 일본이 점령했던 나라 중에 가장 저항을 하지 않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죠. 다른 나라는요, 뭐 필리핀이나 심지어 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조차도 좀 싸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점령한 나라 중에 아예 싸우지를 않고 도장 찍어서 넘겨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점령할 때 굉장히 싸웠잖아요. 싸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왕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예국지사가 넘쳐났는데 그런데 일본이 나빠서 마치 힘으로 강제적으로 눌러서 뺏었다 하는데 힘으로 강제적으로 눌러서 뺏은 게 아니라 갖다 바쳤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부터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좌파들의 역사관을 보면 뭐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고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그것이 민족혼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돼야 된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919년에 이제 뭐 한국의 그 3.1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해에 모여서 뭘 하고 그전에는 뭐 청산리 전투나 개별적으로 좀 만주에서 싸운 게 있지만 네. 그때쯤 되어서 거의 투쟁이 소멸돼 가버렸고 일제시대를 통틀어서 윤봉길 의사나 뭐 이봉창 의사나 이런 몇몇 네. 폭탄을 던지거나 저항한 그런 소수의 뭐 전투 단위로 일본하고 뭐 독립 임시정부가 있고 어쩌고 했지만은 제대로 붙은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오로지 이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진 분들은 이제 몇 분이 계셨지만, 있겠지만, 예. 그분들을 뒷받침해서 국민성이 뒷받침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안 왔고요. 예. 또 한편으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로 넘어가고 한다면서 예.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을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예. 싸우고 또 서로가 서로 다른 계파라고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모여서 조금 백수식의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아마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흔적은 남겼지만 실제로 일본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항쟁을 하고 이게 30년대 중반 가면서는 이제 해방될 때까지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해방이 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한 거냐? 아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일본의 황국 식민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름 성씨까지도 이제 바꾸고, 예, 창씨 개명하고. 네, 장시개명에서 그랬지만은 일본이 너무 그 팽창 세력을 전 세계에 뻗치니까 미국이 이제 보다 못해서 1945년 8월 7일입니까? 예. 그 아마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폭탄 던지고 터뜨리고, 예. 떨어지고 또 이틀이 뒤에 나가사키에다 예.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원폭 두 개의 손을 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독립이 된 셈이죠. 자, 그래서 뭐 만주에서 이제 이 운동도 소멸되고 상해에서는 해방을 시킨다고 광복군을 만들었지만 두 개 중대도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 두 개 중대도. 예. 뭐 그러다가 한번 총 한 번 못 써보고 일본이 미국의 원폭에 의해서 항복함으로써 네. 이제 타이에 의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또 고모님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군이 네. 8월 15일 날 바로 못 들어오고 네. 며칠 뒤에 들어왔죠. 예. 한 보름인가 걸렸죠. 예. 그런데 미군이 주둔할 때로 올 때까지 일본군이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 일본 시스템이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서기 전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일본에 대해서 8월 15일부터 강력하게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한테서 그냥 똑같은 시기에 파리에서 미군이 오기 전에 연합군이 오기 전에 이 프랑스 시민들이 총을 들고 예. 이 빨치산 투쟁을 해서 독일군하고 시내 곳곳에서 전투를 했어요. 예. 왜 서울에서 미군이 오기 전에. 그래서 파리는 독일군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협정을 맺고 후퇴해버렸죠. 우리 저 목숨이나 좀 끈지로 후퇴나 보장해주라. 그래서 미군이 오기 직전에 거의 반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미군이 오기 전에 일본군이 그대로 경찰이 다스리고 군대가 있었다.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온전한 나라를 만들 때까지 미군이 와서 신탁 예. 통치를 좀 해달라. 예. 이제 치안 유지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반탁운동 거기에서부터 이제 파벌이 생겨본 거거든요. 예. 신탁 통치와 반탁 예, 반탁. 운동. 예,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예. 비극의 양상으로 돌아가는 시절이 그때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치안을 이제 유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도록 미군이 많은 도움을 줬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독립군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독립군의 영향을 상해하고 주고받는 연락책들이 한국에서 걸기하고 총을 들고 그래서 일본군하고 중앙청 앞에서 총을 쏘고 예. 한국 국기를 걸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를 뺏길 때도 갖다 바쳤고 나라를 되찾을 때도 우리 중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도 총 한 번 쏘지 못했고 광복이 돼서 일본군이 항복을 했다는데 한동안
계속 점령을 전국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군의 저항에서 뭐 총을 들고 싸웠다는 사람이 남한 내부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봅니까? 좀 부끄러워는 하고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 시점에 와서 예. 지금까지도 광복 77주년이 되는 이때까지도 예. 계속 반일로만 예. 몰아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것이 그 반일하는 것이 누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저 북한의 김정은이 집단 외에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일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내가 지금 찾았는데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왔대요. 예. 9월 8일 날. 예. 그러니까 9월 8일 날 원폭 투하하고도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달이나 지나서 아주 천천히 온 거예요, 미군이. 9월 8일 날 미군이 이제 이 한국으로 진주를 했는데 그 미군이 올 때까지 일본 총독부가 다스리고 있었고 네, 총독부 산하 군경이 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된다. 미군이 그때 이제 7만 2천 명이 남한 지역에 들어와서 9월 8일 날 하지 중장이 이제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일본군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 8일까지 8월 15일 날 해방돼서 16일 또 8일 24일을 무정부 상태였죠. 무정부 상태지만 일본군이 총독부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고은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미화하고 또 일정하게 소설처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자랑스러웠는데 힘이 모자라서 마치 비분관계 싸우다 뺏긴 것처럼 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일제하에서 저항도 뭐 이 개별 몇몇 훌륭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 또 마지막에는 해방되고 나서도 일본군이 24일간을 남한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 광복절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기뻤느냐 아니면 이 광복절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깊은 반성을 하면서 오늘을 보내야 할.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왕조가 스스로 갖다 바치고 이 일본에다가 그리고는 일본에 그 협조해서 엄청난 돈과 혜택을 받으면서 땅을 받고 그러면서 일제의 이 통치를 협조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해방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바라보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대로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광복절의 이 교훈을 좀 되새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문님 모시고요. 2부에는 이제 그 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이 광복절에서 이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최고의 해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문 정권이 그걸 또 이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좌파 정권이 반일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끌어다가 해결이 아니라 일종의 인질처럼 이용하면서 이 앞으로 그 한국의 안보, 한미일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시키는 것 그런 걸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1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